하지만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텐데요. 선거에 출마해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다. 아직 이르다. 예. 하지만 괴벨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히틀러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지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지더라도. 그렇지더라도. 그래서 그는 내키지 않아 하는 히틀러를 2주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고요. 결국 히틀러의 대통령 출마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오. 그래서 괴벨스는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거 전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선 연설장에 가지 않아도 히틀러의 연설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작은 편지 봉투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연설 음반 5만 장을 거리에 뿌렸죠. 음반을. 연설 음반? 음반을. 네. 와. 그리고 히틀러를 부족함 없는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10분 분량의 영화를 촬영해서 독일 대도시의 광장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했죠. 와. 게벨스는 당시 유럽 최초의 초현대식 항공 유세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또 잘 활용했네요. 그래서 영화를 본 유권자들은 히틀러가 늘 민족 곁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선전만 보면 히틀러가 거의 압승일 것 같은데. 괴벨스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상대가 독일의 영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길 수는 없는 선거였죠. 하지만 이 선거에 출마한 덕분에 히틀러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힌 거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내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쥐고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발단이 된 건 1933년 2월 27일 밤에 발생한 베를린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이었죠. 화재를 낸 범인은 정신준화를 앓고 있는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판데어 루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야, 그럼 공산주의자 또 몰아가기 좋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네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마리누스는 이 일이 자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나치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계획 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꼬투리 잡혔네요. 그렇죠, 그렇죠. 호투리 진짜 그렇죠. 잘 잡는 것 같아요. 게벨스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와. 그리고 히틀러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설득했죠.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이후 히틀러와 나치당은 대통령을 회유해서 국민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법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전권위임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 전권위임법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비상시에 국회가 나치 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죠. 안 돼. 네. 근데 그 불법이 이제 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와. 일당 독재의 완성이네요. 오, 그쵸. 그러네요. 최악이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때부터를 나치 독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벨스는 국민계몽선전부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서는 히틀러가 게벨스를 위해서 새로 만든 부서였어요.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 정반대. 정반대죠. 그죠? 소름 네. 끼친다. 네. 와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때 나치당에게 반대하는 모든 언론은 그냥 폐간시켜버리고 매일 정오에 언론사 회의를 소집해서 보도 지침을 하달했죠. 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는 나치당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게벨스는 곧 다음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일의 국민이 히틀러를 신으로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작업에 돌입하는데 그 방법은 신문물을 활용한 세뇌였어요. 괴벨스가 히틀러 신격화에 활용한 건 일단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네. 괴벨스는 더 많은 독일인이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의 사상을 들을 수 있도록 일명 국민수신기라고 불리는 저렴한 라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했죠.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라디오 방송의 70%는 음악하고 나머지 30%를
나치의 선전 연설로 적절히 구성했어요. 장문 선생님, 근데 라디오를 듣는 게 세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쉬운 건 아닌데요. 괴벨스는 세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독일 가정에 900만 대 이상의 라디오를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보급을 했고, 아, 그다음에 선전 연설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연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연설 나오겠구나 하고 집중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썼는데? 맞아요. 저도 KBS에 있을 때 라디오 뉴스 정각에 하기 전에 저거 듣고 바로 멘트 시작했었어요. 독일 뉴스도 계속 그거 네네네. 제가 어릴 때까지만도 그거 계속 네네. 썼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히틀러 사상을 들려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동조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에서 종치면 나중에 침 나오잖아요. 음식이 없어도. 조건 그런 반사. 거. 그렇죠. 조건 반사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중요한 연설이나 발표가 있을 때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장, 사무실, 학교, 심지어 레스토랑에까지 확성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연설에 더 쉽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나치는 또 어떤 신문물을 활용했을까요? 히틀러의 나치는 독일 전역에 도로를 깔기 시작했는데 설마 그 아우토반? 그렇죠. 오!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 말도 안 돼. 아우토반입니다. 나치에서 만들었어?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나치가 아우토반을 건설한 데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나치가 아우토반을 건설한 진짜 이유는 유사시 도로를 활주로로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전쟁. 현재 애초에 좀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네. 뭐 활주로네, 활주로. 거의. 그렇죠. 그런데 괴벨스가 라디오, 자동차와 함께 이용한 신문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명가시네. 발명왕. 일종의 대통령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영화 역시 훌륭한 세뇌 수단이었죠. 그래서 괴벨스는 극장을 통폐합하고 영화의 기획, 연출, 배역 선정, 배급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361편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예 제작 배급까지 다 한 다 한 거네요. 거죠. 네. 1361편? 그러니까 이렇게 괴벨스는 신문물을 통해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히틀러의 존재를 세뇌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히틀러 신격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펼치는데요. 그만하셨으면 또.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로 독일인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건데요. 괴벨스는 청년들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를 위해서 활용한 것이 군복이었습니다. 나치 군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영화에서 유명하잖아. 많이 봤어요. 친위대 군복이죠. 아 근데 뭐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대? 날카롭게 살아있는 어깨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죽 부츠, 그리고 허리를 강조한 굵은 가죽 벨트.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 매력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군복은 사실 제복 역사상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히틀러와 함께 패션국을 만들어갖고 강렬한 검은색 정장과 심지어 해골이 그려진 모자까지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군복에 빠져가지고 군 복무에 자원한 그런 독일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복이 예뻐서. 네네. 드디어 히틀러는 이런 민심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거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괴벨스는 독일의 첫 번째 목표인 폴란드를 두고 독일 국민들이 폴란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Frecher Überfall auf den Sender Gleiwitz. Polnische Aufständige haben die deutsche Grenze überschritten. Blutige Kämpfe mit deutscher Polizei. 괴벨스가 퍼뜨린 가짜 뉴스는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뉴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얻게 되죠. 가짜 뉴스로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구나. 네. 다니엘 지금 당시에는 저게 가짜 뉴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저걸 믿은 거예요? 네, 독일 국민들은 전쟁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폴란드 군복을 입힌 채 이제 냅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폴란드 군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구나라고 믿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던 사실이었어요. 네. 야, 가짜 군복까지 입혔어요. 네. 폴란드 군복까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군대는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위를 차지해 나갔고요. 하지만 연합국의 총 반격이 시작되자 독일은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에 괴벨스는 또다시 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펼치기로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쟁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추기는 거죠.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안 돼. 교수님, 근데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하지만 지금부터 이 벌어지는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죠. 괴벨스는 전쟁의 위기를 이제 유대인 탓으로 돌리면서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히틀러보다 괴벨스가 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유대인 어떤 의미에선. 학살도 지옥의 설계자. 네.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1941년 9월부터 유대인을 식별해서 대놓고 차별하기 위해서 유대인 배지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어요. Wer dieses Zeichen trägt, ist ein Feind unseres Volkes. 이런 다윗의 별을 달면 누구나 유대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독일을 위기에 빠뜨린 적으로 간주해서 차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낙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그럼 다윗의 저 별을 이렇게 단 유대인들은 네네네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죠. 게다가 괴벨스와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이제 학살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1935년에 제정한 유대인 차별법인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 학살하면 히틀러만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괴벨스가 히틀러 눈에 들려고 더 악랄하게 유대인 학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름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괴벨스만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그것이 더 극렬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맞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것은 그리스어를 조합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희생됐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쳤네, 미쳤어. 광기죠.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홀로코스트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죠. 괴벨스를 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죠. 히틀러만 계속했었는데. 하지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려는 괴벨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나치 독일에게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1943년이 되자 독일은 영국, 미국, 소련과 각각 대치하면서 세 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의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신기하다. 전 세계랑 싸워볼 생각을.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상황은 당연히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괴벨스는 독일인들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면서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목숨을 바쳐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총력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폐쇄하고 여성도 노동자로 징집하고 군 면제자까지 입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남은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죠. 1945년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의 폐색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패배가 거의 네네. 확실시 됐는데 네네. 이때 괴벨스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선택? 괴벨스답게 행동했죠. 그러니까 그는 히틀러를 신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히틀러와 최후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Damit ist Berlin zur Frontstadt geworden. Ich bleibe mit meinen Mitarbeitern selbstverständlich in Berlin. Auch meine Frau und meine Kinder sind hier und bleiben hier. Mit allen Mitteln werde ich die Verteidigung der Reichshauptstadt aktivieren. 하지만 결국 당시 히틀러는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4월 29일 날 마지막 연인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의 의무를 다할 명예로운 남성들로 구성된 정부를 독일 국민에게 선사하기 위해 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음에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죽기 전에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했고 괴벨스는 히틀러의 뒤를 이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총리가 됐구나. 자, 하지만 괴벨스는 이때 히틀러가 죽었을 때 한 가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총통이 없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그래, 모두 데리고 가련다. 뭐야. 뭐야. 가족들이구나. 애기들. 누가 괴벨스예요? 맨 오른쪽으로. 네. 히틀러의 뒤를 책임지기로 한 괴벨스는 바로 다음 날 6명의 아이에게 청산가리와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하고 맞아. 아내 마그다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의 뒤를 따르는 거죠. 스탈린의 사냥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엔카베드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엔카베데는 스탈린의 비밀 경찰로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예,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요. 내무부, 정보기관, 국경수비대, 심지어는 해안경비대의 기능을 이 엔카베데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조직의 모든 권한이었다고요? 예.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엔카베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스탈린에게 방해가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직위에서 해임하거나 체포했죠. 와 말도 안 돼. 예, 그야말로 소련의 모든 치안과 행정 업무를 바로 이 엔카베데가 수행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뭐 소련의 권력이 뭐 엔카베데가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던 1936년에 엔카베데의 만행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피해 대수청입니다.
피해 대수청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3년간 스탈린의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어진 숙청을 말하는데요. 너무 화나죠. 자, 이렇게 그 스탈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엔카베드는 어떻게 소련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거를 좀, 무력. 예, 진압하려고 하겠죠. 예, 숙청?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대한 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일 밀고. 최악이다 이거 예. 진짜. 치안이 엄격했던 대수청 시기에 모스크바에서는 약 60, 70가구마다 엔카베드 요원이 한 명씩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뿐 아니라 지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반역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밀고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밀고를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동조한 사람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곧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뭘 줬겠죠. 예, 그러니까 포상을 줘야지. 그 엔카베드가 체포한 사람들에게 밀고 하면 풀어주겠다거나 가족들을 믿기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밀고 하지 않으면 스탈린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밀고 하는 일도 잦았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수청 시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소 습관이나 대화, 와. 통화 내용 등 사소한 점 하나도 반역 행위의 근거로 삼아서 서로 밀고 하게 됩니다. 소름 끼쳐. 야, 그럼 이나 씨 대숙청 그 시기 때 소련 사람들은 행동 진짜 하나하나 엄청 조심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공동 아파트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 여러 가족 한 아파트에 사는 거였는데 벽이 좀 얇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이불 속 들어가서 약간 조용하게. 옆방에 들릴까 봐. 그래서 러시아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뚝뚝한 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스탈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를 바꿔버렸네요. 박상민 기자님, 그 네. 밀고 한 사람한테 보상도 있었어요? 네,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줬는데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줬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좋은 음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밀고를 당하기 전에 밀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포상을 위해서 억울하게 밀고 당하는 사람도 많았겠네요. 맞아. 예, 맞습니다. 예, 서로 밀고 하는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직장 동료들 간의 불화 등 개인적인 원한을 밀고에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났죠. 예를 들면 리파 카플란이라는 사람의 경우에 일하던 공장에서 이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가 밀고 당하기도 하고요. 또 니콜라이 사하로프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니콜라이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던 다른 남자가 아내를 차지하려고 니콜라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밀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밀고는 조사하면 다 알게 되는데 엔카베드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의심 가면 다 예. 사살했을 것 같아요. 스탈린은 엔카베드 요원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체포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예. 할당량. 때문에 요원들은 할당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밀고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최악의 있죠? 독재자다, 진짜. 할당량이라니. 예, 만평을 보니까 아, 무엇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나요? 사람들이 퍼서 불에 넣는 거였나요?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넣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이 만평 아래쪽에는 스탈린이 사람을 삽으로 퍼서 지옥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수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를 묘사한 만평이죠. 결국 엔카베드는 스탈린에게
반대하면 처형된다는 공포심을 소련 전역에 확산하면서 스탈린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 비밀경찰 엔카베드가 소련 사람들을 탄압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희라면요? 고문. 더 무서운 방법인데요. 엔카베드가 활용한 것은요, 바로 아주 환경이 열악한 노동 수용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강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굴라크라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이곳에 끌려온 수감자들은 소련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금광, 다이아몬드 등을 채굴하는 광산이나 벌목 현장, 그리고 작업이 필요한 기계류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장치가 주어지지 않았죠. 손으로 만든 조잡한 도구나 톱, 망치 같은 원시적인 공구가 도구의 전부였습니다. 저거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강제 노동으로 만든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거 진짜 긴데. 비극이다, 진짜 비극. 아이고, 어쩌냐. 아니 이나 씨, 굴라크 수감자들의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감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일도 했고요. 16, 17시간 매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특히 오라늄 관석을 제거하는 굴라크가 있었는데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관산을 올라서 커다란 페나는 관석을 짊어지고 내려와야 했는데 이게 바위산이라서 미끄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사능 노출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핵 연료니까. 이나 씨 말처럼 당시 굴라크의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당시 그 굴라크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 감독관이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루 작업이 끝날 무렵 현장에는 시신들이 버려져 있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은 눈으로 덮였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썰매를 끌고 나가서 시신을 모았다. 끔찍하네요. 예, 특히 굴라크의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은 쉴 수 없었는데요.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도끼를 이용해서 손을 베거나 팔을 나무난로에 넣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엔카베드 간수들은요, 수감자들을 밀고 하게 만들려고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엔카베드 간수들이 수감자의 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신체를 늘리는 고문을 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수감자들은 팔다리가 강제로 잡아당겨져서 관절이 정말 탈구되고요. 근육과 인대가 찢어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네, 쟤네 다. 이건 수감자의 손에 못을 하나씩 박으면서 신문하는 엔카베드의 간수들의 모습인데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 밖에도 엔카베드 간수들은 수감자를 굶주린 사냥꾼에게 던져주거나 성기에 불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결국 스탈린은 비밀경찰 엔카베드를 이용해서 소련 사람들을 언제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몰아넣고 잔혹한 대숙청과 노동형으로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수청이 끝난 뒤에 스탈린이 그 엔카베드의 총구를 소련 내부에서 국외로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발단이 된 것은요,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 사이에 맺어진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동안 소련과 독일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939년 9월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죠. 이후에 스탈린은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서 폴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폴란드 정부가 소련군과는 교전을 벌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소련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군 포로 약 45만 명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교수님, 스탈린은 그럼 그 포로들 뭐 어떻게 해요? 예, 좀 안 좋은 예감이 예감이 들어요. 들죠. 무서워요. 소련군은 그 포로들을 즉시 석방을 했는데, 하지만 이 소련군이 풀어지지 않고 엔카베드에 넘긴 포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직위가 있는? 군인들? 바로 폴란드 군대의 장교, 엘리트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이 폴란드의 간부 출신 포로들을 소련 곳곳에 있는 수용소 보냈고요. 사회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타협 불가능한 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엔카베드가 사살한 포로들은 폴란드의 그 군사 간부들 외에도 대학 교수, 의사, 작가, 언론인, 변호사,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스탈린에게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 시대에는 지식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엄청 위험하셨을 거고. 한마디로 스탈린은 폴란드의 지식인들을 미리 제거해서 이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려고 했던 셈입니다. 엔카베드는 스탈린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국외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나갑니다. 그리고 잔혹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스탈린의 정적이 될 만한 싹을 다 제거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1941년 독일이 이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한 뒤에 소련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과 히틀러 두 독재자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자 엔카베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예, 맞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파이를 전 세계에 보내서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군사정보까지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카베드의 정보망을 구축해 준 것이 바로 소련의 최고 스파이,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군정보총국이었는데요. 군정보총국은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군사 및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기관이었습니다. 러시아로는 글라브노의 라즈베지바트노의 우프라블레니아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이네요.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네. 박상민 기자님, 네. 군 정보총국 그리고 엔카베드 뭐 어떤 관계인가요? 네, 엔카베드가 주로 국내 보안을 담당했다면 군 정보총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 그 해외 첩보를 주로 수행했고요. 두 조직은 이제 소련 안보에 관해서 중요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하기도 했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엔카베드가 군정보총국의 스파이들을 전 세계에 심어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한마디로 군정보총국과 엔카베드는 소련 첩보기관의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안보는 무슨 자기네 나라가 제일 안보가 무서운데? 안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어떤 기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엔카베드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세를 크게 뒤흔든 소련의 군정보총국 소속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리하르트 조르게는요, 첩보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007의 원작자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스파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스파이였어요. 이 조르게가 스파이로서 특히 특출난 분야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조르기. 또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언어. 맞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몇 개 국어나 했어요? 예, 그는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뿐만 아니라 중국어,
그리고 우와. 일본어까지도 자유자재로 우와. 구사했어요. 예? 천재네 천재. 예. 조르게는 소련의 비밀 경찰 엔카베드하고 군 정보 총국의 명령을 받고 사실 일찍부터 첩보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공부 엄청 했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6년 전인 1933년 독일 언론사 특파원으로 신문 세탁을 해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과 꾸준히 친분을 맺으면서 동아시아의 동향을 파악해 갔죠. 특히 그 조르게는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의 장교였던 오이겐 오트 대령과 아주 절친해져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르게는 오트 대령의 아내까지 유혹을 해서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조르게가 오트 대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인 지 5년이 지난 뒤인 1938년에 5년. 오트 대령이 독일의 일본 대사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조르게는 적국인 일본과 독일 양쪽의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님, 오트 대령이 조르게에게 뭐 이렇게 쉽게 넘어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바로 조르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인 언어 재능 때문이었는데요. 마리 스파이지 그냥 사기꾼이네요. 오트 대령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반면 조르게는 일본어에 능통한 데다가 무려 1000권이 넘는 일본 서적을 다 독파해서 일본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게 많았나? 속독을 했나 봐요 속독. 그래서 조르게는 오트 대령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면서 환심을 샀죠. 대사관에서 독일로 보내는 전문까지 조르게가 오트 대령 대신에 써줬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하네요. 결국 조르게는 오트 대령으로부터 독일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고 있던 조르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년 뒤인 1941년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판도를 바꿀 정도의 정보라고? 당시 소련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었죠. 1941년 6월에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소련을 공격했는데 전쟁 초반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소련군이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10월에는요 나치 독일이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스탈린은 시베리아에 대규모 병력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 일본인데 일본이 시베리아를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련의 병력이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양쪽으로 분산된 상황에서 조르게의 긴급한 첩보가 엔카베드를 통해서 스탈린에게 전달됩니다. 뭐죠? 조르게가 보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당장 소련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 그럼 시베리아에 대군을 넣을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핵심을 찔렀는데요. 스탈린은 최종적으로 이 조르게의 첩보를 확신했고요. 그래서 엄청난 승부수를 띄웁니다. 시베리아에 남겨둔 18개 사단 병력 전부를 모스크바 방어에 투입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소련은 모스크바를 지켜낼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단숨에 소련을 정복하려 했던 히틀러의 계획을 저지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첩보 활동으로 소련은 나치 독일과 히틀러를 견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